인적이 드문 상간마을은 멧돼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 밤새 옥수수밭은 쑥대밭으로 변해버렸다. 피해의 주범은 멧돼지. 줄을 하면은 총기를 원래 일몰에 사람만 내려가면 바로 따라 내려온다고 산에서. 그럼 우리 사람 여기 나 일하고 내려가면은 바로 와서 먹고 지키려고 올라오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먹고. 근데 아직 돼지 얼굴을 한번 보질 못했어요. 여기서. 먹긴 이렇게 먹어도 돼지를 보질 못했다고. 늦게 오고 일찍 내려가니까. 뭐 한 10마리 정도만. 곧 수확을 앞둔 시점이라 전재열 씨는 더욱 분통이 터진다. 멧돼지가 한 번 들어오면 밭 전체를 못 쓰게 만든다. 이런 건 어제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꺾어가지고 다 씹어놓잖아요. 이렇게 따가지고 씹어놓고 다 먹지도 않고 그냥 몇 입 먹고 또 꺾고 또 꺾고. 피해 흔적으로 보아 멧돼지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옥수수의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점. 장사꾼들 와가지고 사지 않으면은 저 트랙터 갖다 놨어요. 쳐버리려고 다. 트랙터 갖다 그냥 쳐버리려고. 이런 걸 뭐 누가 사요 장사가. 이 돼지 다 먹어놓은 걸 누가 사요. 내가 장사를 했는데 이런 거 안 사겠네. 최근 들어 멧돼지로 인한 피해액이 증가하면서 포획 허가도 늘어나고 있다. 특별관리동물로 지정된 멧돼지는 수렵과 유해 조수구제를 통해 연간 2~3천 마리가 포획되고 있다. 그러나 잡히는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일제시대 때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포획한 결과 생태계의 상층부를 이루는 호랑이, 표범, 늑대는 사라졌다. 그 결과 멧돼지는 최고의 맹수로 등장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멧돼지. 생태계가 무너진 지금 한반도의 야생 생태계에서 더 이상 멧돼지를 당할 동물은 없다. 더구나 멧돼지는 한 배에 10마리 이상을 낳을 수 있는 다산의 대표적인 동물. 자연 조절되지 않는 멧돼지의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유일하게 인간만이 멧돼지의 수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다. 멧돼지의 일반적인 생태 습성은 어떤 것일까? 멧돼지 한 마리가 뭔가를 캐고 있다. 흙을 파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주둥이. 보이는 건 뭐든지 파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멧돼지는 뿌리를 캐내는 데 성공했다. 바로 칡뿌리다. 칡은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에 하나다. 서식 조건이 좋은 곳의 멧돼지는 이처럼 산속의 열매나 나무 뿌리를 즐겨 먹고 산다. 위쪽으로 이동해 다시 먹이를 찾는 멧돼지. 멧돼지가 하룻밤 헤집으면 그 주변은 불도저가 민 듯이 파헤쳐진다. 멧돼지는 2시간여 동안 실컷 칡을 캐먹고는 산속으로 유유히 사라진다. 이것이 멧돼지의 본래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림 녹화 사업으로 산림 비율은 높아졌다. 하지만 소나무, 낙엽송 등
특정 수종만 집중적으로 심어 수종이 단순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최근엔 야생동물의 서식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감나무, 밤나무, 잣나무 등 유실수를 집중적으로 심었다. 그 결과 멧돼지가 농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증가했다. 여기는 지금 우림숲이 잘 자연적으로 잘 되는데 돼지가 잘 살고 있어요. 예,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간들이 개발을 하면서 이 천을 만들고 하천을 만들고 제방을 쌓아버리기 때문에 돼지가 내려올 수 있는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산에 있는 돼지들은 먹이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분가를 사람처럼 자식들이 많아지면 분가를 내보내게 되면 돼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반대로 넘어가서 농작물로 손을 댑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개발을 했지만 여기 위쪽에 있는 돼지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농작물에 내려와서 피해를 주는 저쪽 우리만산에서는 절대 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개발된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피해를 주고 가는 겁니다. 농민들의 생각은 한결같다. 멧돼지 숫자를 줄이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 생각한다. 낮에 멧돼지 포획 작업에 나섰다. 개들이 멧돼지를 모는 역할을 맡았다. 후각이 발달한 개는 멧돼지를 발견하면 즉각 신호를 보내준다. 돼지는 일어났어요. 개를 투입한 지 10여 분 만에 멧돼지가 발견됐다. 온다. 아직 덜 죽었더라. 오늘의 멧돼지 포획은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그 많은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농민들의 몫이다. 죽었을 때 총 2방이나 맞았는데. 수렵이 안 되게 됐으니까는 못 잡아서 포화 상태라서 밀려 나오는 것 같아. 그 고구마, 그다음에 그 논에 벼 타작하기 전에 고개 넘어갈 때쯤 돼서 그때 그 이삭을 다 뜯어먹는 거지. 개체수가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는 사실 지금 그 유효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렵에 해가지고 포획하는 멧돼지의 그런 영양 상태라든지 또 개체수에 관한 그런 그 매년의 정보를 몇 년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그 개체수가 증가한 원인을 알 수가 있고요.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강원도 정선. 몇 년 전부터 채소 농사를 하고 있는 김승필 씨는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배추를 망가뜨린 주인공은 바로 고란이다. 사방 근데 군데군데 먹어놓으니까 지금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그 뽑아가지고 먹지를 않고 옆에다 내두니까 다 말라 죽은 거고, 일부분에 와서 먹으면 괜찮은데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제 군데군데 자꾸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품성이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래 외지 이제 그 상인들이 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트집도 많이 잡고. 인근의 또 다른 배추밭. 배추 없는데요. 이곳은 밭이 듬성듬성할 정도로 피해를 심하게 입었다. 어린 배추를 고라니가 뽑아버렸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업자들이 사줘갑니까? 안 사죠 뭐 이 정도. 그럼 어떻게 해요? 키워나 보는 거죠, 심어놨지. 내가 장사를 누가 이거 사겠어요. 싹싹 뽑아제켜 놓은 자리가 싹. 고랭지 채소는 상품성이 최우선이다. 뽑은 자리 분양이. 지근식 씨의 경우처럼 배추의 질이 떨어지면 제값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고라니는 더욱 원성을 사는 것이다.
고라니는 실제로 채소밭 피해를 어느 정도나 입히는 것일까? 고라니가 배추밭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크게 2번. 배추를 막 심었을 때와 배추의 속이 찼을 때다. 배추의 고갱이는 고라니가 특히 좋아한다. 이 배추밭엔 2마리나 들어왔다. 게다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먹기 때문에 배추 농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다. 한 번 오기 시작하면 매일 저녁 들어온다. 이 고라니는 벌써 일주일째 이곳 배추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수렵협회 정선지회.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정선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에 하나. 일과를 마친 회원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다. 고라니 구제 신청이 쇄도하기 때문이다. 고랭지 배추가 한창인 7, 8월은 구제 신청이 하루에 서너 건씩 들어온다. 인건이 아산이래. 이거 나가 출하될 때까지 파니까 뭐 같은 어디 지난해 수렵을 풀어서 했는데도 많은데 지금 우리 허가 건수가 176건 정도, 거의 한 180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작년도 수렵을 하기 전에 또 한 이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선군이 수렵을 풀어가지고 수렵을 하고도 올해 외조서 상당히 좀 줄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상하려 이쪽엔 고랭지 채소가 많다 보니까 똑같은 숫자가 수렵을 한 거나 안 한 거나. 밤 9시만 되면 조를 짜서 출동을 한다. 무나 배추 등 채소가 있는 곳은 모두 불을 비춰본다. 고라니가 발견됐다. 거리가 멀어 차에서 내려서 접근한다. 고라니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총을 맞은 고라니. 무사히에 몸을 숨겨보지만 불빛을 비추다가 고라니가 가까이서 발견되면 차 안에서 직접 쏘기도 한다. 숨어 있어도 엽사들의 눈길을 피하긴 어렵다. 이번엔 고라니 수컷이 잡혔다. 봉사활동하면서 좀 힘이 들어도 그래도 일 년 농사를 지은 농작물 다 망쳐놓는 농민들보다야 뭐 덜 피곤하죠. 매년 많은 수의 고라니를 포획해도 고라니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논이나 밭 지역은 사실은 고라니들이 생태적으로 서식하는 데 적절한 그런 환경입니다. 과거부터 고라니는 영명으로 워털데어라고 얘기하듯이 주로 수변 근처라든지 평지, 초원 지역, 그리고 저산 지역 이런 지역에서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논밭을 만들었지만은 10만 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산악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따라서 그쪽 지역에서는 인간의 그런 농업 경영과 고라니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습성이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피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지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한 고라니가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살 수는 없다. 먹이가 많은 농지 주변은 고라니가 살아가는 터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라니가 사는 지역은 언제나 사람과 가까운 곳. 실제로 고라니가 좋아하는 먹이도 콩과 식물. 고라니가 콩밭을 지나칠 리 없다. 가을철엔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콩밭에 들기도 한다. 야생동물은 먹이에 대해 집착이 강하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고라니 입장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농작물에 침입하는 것이다. 이미 인간의 땅이 돼버린 농작물에 침입한 결과는 죽음이다. 벼도 고라니가 좋아하는 먹이. 고라니는 결코 논을 포기할 수 없다. 수확철에 잘 익은 벼 나달은 혹한의 겨울철을 대비해야 하는 고라니에게 아주 중요한 먹이원이기 때문이다. 벼는 탄수화물이 많아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제격이다. 가을철 고라니에게 논은 최고의 먹이터이자 쉼터다. 농민들도 더욱 바빠진다. 벼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양보할 수 없는 충돌은 계속된다. 먹느냐 지키느냐,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다. 농민 입장에서는 한 마리의 고라니라도 그냥 둘 수 없다. 살아남은 고라니는 한 톨의 벼라도 더 먹어야 한다. 그래야만 거친 야생 속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에 대적하기 위해 인간이 선택한 최후의 무기는 역시 총이다. 두 마리 모두가 총에 맞았다.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고라니는 발버둥치지만 구원의 손길은 없다. 가을은 고라니에게 죽음의 계절이다. 고라니의 포식자인 호랑이 표범, 여우 늑대를 없앤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이러한 생태계 파괴로 인해 고라니의 수가 증가하고 그 피해는 우리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